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레이저 무기는 우리의 상상력을 현실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미래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방금은 세계적 과학자 니콜라 테슬라의 생각입니다. 레이저는 공상과학에서나 무기로 쓰일 법한 일종의 광선입니다. 그리고 레이저로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발전된 기술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현재 많은 국가에서 레이저 관련 무기를 미래무기로 지정하고 개발에 힘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 레이저를 이용한 무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국내외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해외의 많은 국가는 국방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전쟁이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본 많은 국가에서는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이 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죠. 그렇기에 빠른 많은 나라에서 국방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성능이 좋은 최신 무기는 연일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이 자체적으로 레이저 무기를 개발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적군에게 날아오는 드론에 대응하는 레이저 무기를 개발했고 무기의 이름은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입니다. 블록 1은 20kW 출력의 레이저 무기로서 3km 거리에 있는 드론과 무인기 타격 시험에 성공하였는데요. 지난 4월 타격 시험에서 3km 밖의 무인기 30대를 모두 격추시키며 명중률 100%라는 수치를 증명하며 실전 전투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타격 시험의 성공으로 한국의 방위사업청은 2024년에 레이저 무기를 전력화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레이저 무기는 어떤 원리로 작동될까요? 레이저 무기란 특정 포인트에 고출력 에너지를 집중시켜 파괴시키거나 무력화하는 무기입니다. 레이저 무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출력입니다. 레이저의 출력은 파괴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고출력일수록 해낼 수 있는 임무가 광범위하게 넓어지는데요.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드론이나 무인기의 파괴에는 30에서 50kW급의 출력이 필요, 대전차 미사일의 요격이나 파괴에 성공하려면 100kW급의 출력이, 순항 미사일을 파괴하려면 300kW급의 출력이 필요하며 전투기나 지상의 건물들을 파괴하기 위해선 메가와트급의 출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레이저이기 때문에 미래전에서는 고출력의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는 나라가 세계의 패권을 쥘 것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레이저 무기는 아주 강력합니다. 여기서 레이저 무기의 장점을 얘기하자면 가성비가 매우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작은 드론 하나를 격추시키기 위해서 고가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비용을 생각할 때 매우 비효율적인데요. 물론 레이저 무기 역시 비싼 건 매한가지지만 일단 설치를 한 번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거의 무료로 운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발사할 때 들어가는 에너지 비용은 약 1에서 2달러 정도, 원화로 약 2,500원 정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레이저 무기의 출력이 높아지게 되면 드론만이 아니라 대전차 미사일을 떠나서 건물이나 기지조차도 파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레이저 무기에 대한 가성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이죠. 무기를 운용하는데 성능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유지비입니다. 그렇기에 레이저 무기는 성능과 유지에서 다른 무기와는 비교도 안 되는 효율을 자랑합니다. 다른 장점으로는 피할 수 없는 공격입니다. 초당 약 30만 km를 이동하기 때문에 마하 8의 극초음속 미사일 역시도 쉽게 요격이 가능하며 빛 그 자체의 속도를 가진 무기이기 때문에 상대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별도의 탄약이 필요 없기 때문에 탄환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지금까지의 무기와는 전혀 다른 유용성을 가지고 있으며 탄의 오발이나 물발로 인해 생기는 불상사 또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공방어의 경우 요격 미사일이나 발칸포 같은 기관포탄이 목표물에 명중하지 못했을 때는 자폭 기능이 있어서 만약 명중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자폭 기능으로 인해 민간인이나 아군의 자산에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에 비해 레이저 무기는 한 번의 공격으로 목표물을 요격할 수 있으며 만약 요격이 실패한다고 하여도 민간인이나 아군의 자산에 부수적으로 미치는 위협은 없거나 정말 미미한 정도이죠. 그렇기에 레이저 무기는 미래전의 게임 체인저로서 활약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레이저 무기의 치명적인 단점이라면 바로 날씨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빛을 사용하는 무기이다 보니 안개나 비 같은 안 좋은 날씨에는 빛이 굴절되거나 산란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은 장비이다 보니 전 세계적인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 한국의 해군은 레이저포와 레일건 같은 고출력 에너지 무기 체계를 함정에 탑재하여 운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구와 설치까지 오는 11월까지 완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계획을 전해들은 해외의 매체는 가히 충격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고 운용하는 것에는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 기본 상식인데 개발과 동시에 함정에 탑재하여 운용까지 하는데 고작 34개월 만에 발표하겠다고 했으니 어찌 보면 해외에서 놀랄만한 발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상이 아닌 함정에 설치하는 건 역시 큰 시도 중 일부인데요. 레이저포나 레일건은 고출력 에너지가 필요한 무기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무기를 운용하기 위해선 대량의 전력이 필요하며 함정을 운용하는 것 외에 별도로 여유로운 에너지 보급 체계를 갖추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레일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명 꿈의 무기라고 불리는 무기로서 화약 대신 두 개 레일 사이의 전자기력을 이용해 금속 탄자 등 발사체를 음속보다 최대 7배 이상 빠르게 발사하는 첨단 무기 체계로서 레이저 무기와 같은 미래전의 게임 체인저 무기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고출력의 레이저포와 레일건이 한국의 해군 함정에 탑재될 경우 원거리에 있는 함정이나 항공기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요격에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미 시험에 성공한 20kW급 레이저 대공무기인 블록 2를 바탕으로 2026년까지 출력을 30kW급으로 높인 블록 2 역시 연구할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렇듯 현재 한국의 레이저무 기개발은 순조롭게 그러면서도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데요. 얼마 전 대한민국 육군 삼포병여단 육군 38군단 통합 이후 최초로 적 화력 도발 경멸을 위한 장사거리 포탄 사격 훈련을 수행했습니다. 훈련은 강원도 영통영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는데 삼포병여단 예하 2개 포병대대는 K9자주포 12문을, 102기가벼단 예하 1개 포병대대는 K55A1 자주포 8문을 운용하며 총 140여 발의 포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번 포탄 사격 훈련에서 가장 시선을 끈 것은 최대 사거리 40km에 달하는 장사거리 포탄으로 주둔지에서 27km 떨어진 표적지를 정확히 명중시키는 K9자주포의 위력이었습니다. K9자주포는 단거리뿐만 아니라 장사거리에서도 충분히 위력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실제로 해병대가 K9자주포를 해안에서도 운용할 수 있는지 사격 테스트를 하는 장면입니다. K9자주포만으로도 바다에 있는 함정을 명중시키면서 해안에서도 훌륭히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초 한화디펜스는 이집트와 2조 원 규모의 K9자주포 수출 계약을 체결해 세계 방산업계에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이것은 한국 방산이 아프리카 국가에 국산 자주포를 사상 처음으로 수조라는 쾌거였으며 계약 금액 2조 원은 자주포 해외 수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였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한화디펜스는 이집트에 K9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 장갑차 등을 공급하는 K9 패키지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혀 한국산 자주포와 탄약 운반 장갑차를 세트로 묶어 판매하는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완제품 초도 물량은 2024년 하반기까지 납품될 예정이며 이후 잔여 물량은 기술 이전 등을 통해 이집트 현지에서 생산하게 되는데 한번 자주포와 탄약 운반 장갑차, K11 사격지 휘장갑차까지 판매하면 장비 운용 교육 및 부대, 야전, 창정비 등의 후속 군수 지원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판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가가치가 창출됩니다. 이 계약은 한국과 이집트의 방산 협력 그 초석이 되었고 특히 해군용 K9자주포가 최초로 수출되는 사례여서 K9의 전천후 운용 성능과 신뢰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었습니다. 이집트는 해상으로부터 접근하는 적에 대한 방어가 국가방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집트 해군은 적 수상함에 대한 접근 거부 임무 수행을 위한 해안 방어용 화력체계로 K9자주포를 도입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K9자주포는 이집트군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일까요? 한화디펜스의 K9자주포 이집트 수출은 말 그대로 10년에 걸친 인내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은 바로 2017년에 있었던 시험평가에서 K9자주포로 해안으로 접근하는 표적함을 명중시켰고 이것이 이집트군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날 K9자주포는 해상 표적함을 한치의 오차 없이 명중시켰습니다. 자주포는 직사화기나 유도무기가 아닙니다. 포탄을 하늘로 쏘아 올려 장애물 뒤에 숨은 적을 타격하는 곡사화기입니다. 게다가 K9은 사거리가 40km에 달하는 장거리 무기입니다.
이런 곡사화기로 망망대해를 동해 해안으로 접근하는 가상적 함정을 명중시키는 장면은 이집트군 관계자들에게 화살로 솔방울을 명중시키는 수준의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K9 자주포뿐 아니라 단짝격인 K10 탄약 운반 장갑차, K11 사격 지휘 장갑차까지 함께 수출돼 그 의미를 더했는데 K10은 세계 최초 탄약 재보급 자동화 장치로서 탄약 보급 속도를 높여줍니다. K11 사격 지휘 장갑차는 이집트군의 작전 요구 성능 구현을 위해 K10 차제 내부의 포병 사격 지휘 체계와 각종 정찰 탐지 및 통신 장비 기능을 탑재한 차량으로 K9 자주포가 신속하고 정확한 사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통제하는 이집트 맞춤형 모델입니다. 실제로 K9는 이집트의 방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에도 모하메드 살라헬딘 무스타파 이집트 군수생산부 장관이 K9 생산기지인 이집트 국영 무기 제조시설 팩토리 200을 찾아 최고 수준의 품질을 주문했습니다. 팩토리 200은 이집트의 무기 기술을 집결한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에밀 에이브럼스 탱크와 군용 차량이 조립되고 있으며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토대로 이집트가 K9 자주포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집트 방산기술 국산화 핵심 거점인데요. 한화는 이집트의 무기 제조시설 팩토리 200에서 자주포 생산을 하는 동시에 나아가 아랍과 아프리카 등의 또 다른 방산 무기 수출을 위한 교두보로 삼고 있습니다. 모하메드 아흐메드 모르시 이집트 방산물자부 장관은 K9 획득을 원하는 많은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과 이미 양자 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K9 자주포를 원하는 나라들이 많다는 반증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첨예한 포격전이 진행되자 포격 후 빠르게 현장을 이탈할 수 있는 자주포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인공위성 및 드론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적의 위치를 파악해 포격을 퍼붓고 있고 또 대포병 레이더가 대거 배치되면서 상대편의 대응 사격도 빨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포격을 하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각국 자주포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인데요. 따라서 미국산 다연장 로켓 발사대인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가 전장이 핵심 무기로 떠오른 데 이어 자주포의 공급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미국의 M109 자주포를 시작으로 독일의 PGH 판저 하우비처 2000, 프랑스의 세자르 자주포, 폴란드의 AHS 크라프 등이 우크라이나군에 제공돼 쓰이고 있는데요. 이 중 폴란드의 AHS 크라프는 한국산 자주포 K9의 차체에 AS-90의 포탑을 얹은 혼종으로 유명합니다. 방위산업계는 고화력 중무기 지원을 주저하던 서방 각국이 잇따라 자국산 무기 공급에 나선 것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의미가 가장 크지만 그 이면에는 다시 돌아온 군비 경쟁의 시대에 자국산 무기의 성능을 보여주려는 욕심도 섞여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전 기록만큼 무기의 진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향후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 자국 무기를 선보이기 위해 앞다퉈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서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한국의 K9의 인기가 고무적인 또 하나의 이유는 K9 자주포를 판매하면서 각종 탄약 등 화력 탄약 무기 역시 함께 패키지로 판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탄약은 단가가 주력 수출 품목 대비 워낙 낮아서 상대적으로 잘 부각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K9같이 본 제품이 품질을 인정받아 스테디셀러가 되어 탄약 수주를 꾸준히 이어간다면 엄청난 수익이 쌓입니다. 한 번에 터지는 대박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쌓이는 일종의 연금 복권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방산 수출 실적이 35억 달러, 약 4조 6천억 원을 계속 달성했던 지난 2013-2015년 3년간 누적 수출액 중 탄약 총포 분야의 평균 수졸 금액 비중이 41.6%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출 성과를 창출해왔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K9 자주포 등 주장비의 수졸 증가에 따라 155포탄 등 탄약 분야 수출 수요도 더욱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탄약 분야의 대표적인 방산업체인 풍산은 각각 K2 전차, K9 자주포의 폴란드 수출 물량과 관련해 현대로템과 2,934억 원 규모, 한화와 1,647억 원 규모의 탄약 공급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970년대부터 우리 군은 화력 및 탄약 분야의 국산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기 때문에 이들 분야의 국산화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지난 2021년 발표한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순위를 기준으로 화포체계 분야는 세계 4위권, 탄약체계 분야는 세계 8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순위가 세계 9위권, 세계 최고 수준 대비 79%라는 점을 고려하면 화력 탄약 분야의 기술 역량이 타 분야 대비 더욱 앞서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을 살펴보면 자주포 등 화력 분야 무기체계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고, 지속해서 전투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량의 탄약을 비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이 증명됐습니다. 방산 수출 경쟁력은 제품 자체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업체의 경쟁력과 부가 서비스 경쟁력 등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도 많이 팔려야 부품값이 내려가고 유지보수가 편리해져 경쟁력이 생기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K9 자주포는 국내와 해외 시장에서 2,000대 이상의 물량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장비 신뢰성과 군수 지원의 용이성 등은 충분히 검증됐고,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도 가격 대비 성능이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방산은 글로벌 자주포 시장 1위에 오른 K9의 인기를 힘입어 폴란드를 넘어 유럽 시장을 넘보고 있습니다. 한화는 K9 자주포를 계속 업그레이드하면서 차세대 자주포 개발도 구상 중입니다. 사거리를 71,100km까지, 분당 발사 속도를 10발까지 늘리는 한편 첨단 무인화 기술을 적용해 유무인 복합 운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인데요. 한화는 세계 최대 방산 기업인 록히드 마틴 등과 팀 썬더를 구성해 영국 자주포 획득 사업에도 K9A 모델을 기반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미국 사거리 연장 자주포 사업에도 자동화 포탑 솔루션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 미래형 방산 분야를 빠르게 선점하길 기대해봅니다. 현대전에서 상륙작전은 전세를 단숨에 역전시킬 수 있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6.25 당시 인천 상륙작전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인천처럼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갯벌을 가로질러 가야 할 때 해병대의 상륙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케해주는 함정이 필수 요소가 되었는데, 이처럼 현대전의 해병대의 주요 상륙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고속상륙정입니다. 지난 1일 우리 방위사업청은 고속상륙정 LSF의 제34호정인 솔개 633,635호정이 해군에 인도됐다고 밝혔습니다. 솔개 633,635호정은 우리 해군이 운용 중인 90T급 고속상륙정 선도함의 운용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능을 개선한 후속 함정으로서 지난 2019년 6월 착공 후 4년 만에 우리 해군에 인도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해병대 상륙작전의 핵심, 신형 고속상륙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속상륙정은 함정에서 해안으로 전력을 빠르게 운송하는 역할을 맡는 함정으로 가스터빈을 사용해 고속으로 기동합니다. 스커트 즉 공기주머니 내부에 공기를 불어넣어 함정을 띄우는 공기부양 방식을 적용하는데, 마찰이 적은 만큼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 해상은 물론 저수심이나 갯벌 지역에서도 고속으로 기통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입니다. 신형 고속상륙정은 길이 약 28m, 폭이 약 14m, 높이 약 8m 크기로서 해병대의 완전무 장병력을 비롯해 전차나 장갑차 등을 탑재한 채 대형 수송함과 함께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해군도 고속상륙정의 필요성을 일찌감치 간파하고 그동안 오랜 기간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사실 공기 상륙정은 일반 함정보다 훨씬 비쌉니다. 더구나 연비는 아주 낮고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드는 데다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심지어 제작 비용도 많이 듭니다. 1대당 대략 500억 원이 듭니다. 이러니 민간 분야에서는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병대의 상륙작전에 필요한 이유는 신형 무기 체계의 발달과 함께 상륙작전의 양상이 상당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적 해안에 근접해서 작전을 수행해야 했다면 현대전에서는 수평선 너머에서 기습적으로 돌진하는 초수평선 상륙작전으로 바뀌는 추세이고, 고속상륙정은 초수평선 상륙작전을 수행할 때 많은 장비와 병력을 신속하게 해안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상륙작전을 수행에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각국은 고속상륙정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물의 나급이 가장 유명한데요. 550톤 배수량, 최고의 속도 60노트, 3대의 전차, 8대의 장갑차 탑재, 360명 병사를 싣고도 최고 속도 60노트, 속력으로 무려 500km를 달릴 수 있는 수송 능력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자랑 때문에
주변국들이 러시아의 기습 상륙 능력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해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중국 역시 상륙작전의 핵심이 된 상륙정에 관심이 많은 나라입니다. 특히 2017년부터 개량형인 726식과 726어식의 양산을 시작했고, 이 개량형은 곧 중국 해군의 주력 함정이 됐습니다. 중국은 현재 헬기 상륙함도 건조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불법 카피가 의심되는 기술을 통해 주브르급과 비슷한 급을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전부터 SKO급을 사용했는데 현재 상륙 전용 LCAC1급을 운용 중입니다. 현존하는 공기부양정 중 가장 빠른 속도인 70노트, 즉 시속 130km를 자랑합니다. 미국의 이 상륙정은 병력, 장비, 그리고 화물을 싣고 300km를 갈 수 있는 수송 능력을 자랑해 초수평선 상륙작전을 하기에 차고 넘치는 상륙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상륙정을 운용 중이며 미국에서 자체 개발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해군의 솔게이급을 독도함에 탑재해 운용 중입니다. 고속 상륙정은 기관총을 주요 무장으로 탑재할 수 있는데요. 숫자로만 보면 북한이 250정의 많은 상륙정을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 군은 미군과의 여러 차례 훈련을 통해 북한의 상륙정의 수적 우위를 아파치 헬기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고속상륙정 사업은 1989년 해군의 고속상륙정 한 척을 인도한 후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륙작전 개념이 확대되었고 고속상륙정을 대형 수송함에 탑재해 적 레이더 탐지권 및 지대함 유도탄 사거리 외곽까지 접근한 후 고속으로 발진하여 돌격 상륙하는 전력으로 사용하거나 육상기지에서 직접 발진하여 기습 상륙하는 신개념 해상 상륙작전이 요구되자 한국도 다시 고속상륙정 개발에 다시 나서게 됩니다. 처음에는 미군으로부터 고속상륙정 기술을 도입하고 싶었으나 미국은 기술보호 정책을 핑계로 미국 LCAC의 핵심 기술인 스커트 및 추진부양계동에 대한 충분한 기술 이전이 보장되지 않았고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해 끝내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한국은 불리한 조건의 기술 도입 생산을 채택하는 대신 국내 건조로 변경하여 2002년 9월부터 한진중공업에서 기본 설계를 수행했습니다. 이후 5년여간에 걸쳐 건조하여 독도함 추역에 맞추어 2007년 고속상륙정 2척을 해군에 인도했습니다. 이후 한국군은 2005년 12월 러시아에서 무레나 공기부양정을 인수해 솔개 621로 이름짓게 됩니다. 또한 우리 해군은 길이 31m, 배수량 100톤급 무레나 공기부양정 3척을 2005년 1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러시아로부터 인수해 서해안에 배치했는데 불곰 사업을 통해 러시아에서 들여왔기 때문에 러시아어 별명을 따 바다뱀을 뜻하는 무레나 MIP라고도 불립니다. 러시아의 공기부양정은 최대 130여 명의 완전 무장한 병력과 장갑차 2대 분량의 군수물자 수송이 가능하며 상륙함의 웰도크에 탑재돼 바다로 발진하는 LCAC형 공기부양정에 비해 단독으로 작전을 펼치기 때문에 크기도 크고 화물칸이 폐쇄형입니다. 최대 55노트의 속력으로 낮은 수심과 갯벌 지역에서도 운항할 수 있어 인천해역에서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전력이 가능합니다. 이후 인수된 선도함은 솔개 621로 명명됐습니다. 한국군은 솔개 63만 1632호정을 개발 해군에 인도했고 이후 슬개 631, 632호정이 약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해 이번에 고속 상륙정 3, 4호정인 솔개 633.635호정을 개발해 해군에 인도한 것입니다. 지난 1일 우리 해군에 인도된 고속 상륙정 LSFE 제34호정인 솔개 63만 3635호정은 해병대의 완전무 장병력을 비롯해 전차와 장갑차 등을 탑재한 채 대형 수송함과 함께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랜딩 시패스트 LSF에서는 가스터빈에서 발생하는 공기압을 배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 스커드에 보내 함정을 띄우는 공기부양 방식을 적용해 해상은 물론 저수심이나 갯벌 지역에서도 고속 기동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인도된 신형 LSF 유인길이 약 28m, 폭 약 14m, 높이 약 8m, 배수량 95톤의 LCAC형 공기부양정으로 전차 1대와 병력 150명을 태우고 최대 40노트 시속 74km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며 추가 연료 보급 없이 최대 185km까지 항해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비 무게가 10톤가량 늘어난 100톤급 함정입니다. 고속 상륙정의 존재 의미는 적 해안으로부터 50km 이상 떨어진 곳,
즉 레이더와 유도탄 사정권 외곽 초수평선에서 불시의 적 해안으로 접근하도록 하는 게 그 목적인데요. 이번에 해군에 인도된 우리 군의 고속 상륙정 LSFE는 기동 시작하자마자 순식간에 부풀고 선체 회전, 진수까지 기술의 진면목을 보여줬는가 하면 특히 한국이 자랑하는 K방산의 대표 주자 중 하나인 K 흑표 전차와 150명가량의 완전 무장한 중대 병력을 적의 해안가에 신속하게 상륙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우리 군은 대형 수송함에서 고속 상륙정 LSFE 내리고 이후 고속 상륙정 LSFE 육지에 도착하자 K2 전차가 내려서 상륙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즉 K 전차가 바다에서도 순식간에 시속 74km로 이동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형 LSFE는 60톤의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K 흑표 전차가 내리는 모습은 신형 LSFE의 압도적인 수송 능력과 위용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군은 적의 고속 상륙함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고속 상륙함 뉴킬러 비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비궁은 한국과 미국이 공동 개발 중인 적외선 액티브 유도 70 히드라 70 로켓으로 새로 개발된 비궁을 KA-1에 장착해 시험 발사를 해보니까 8km 밖에서 고속으로 움직이는 함정을 정확히 맞추는 타격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삼면이 바다인데다가 상륙작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나라보다 중요한 한국으로서는 고속 상륙정의 성능이야말로 그 어떤 나라보다 중요하며 이번에 인도된 신형 고속 상륙정은 향후 우리 상륙작전의 핵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글로벌 경기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주도권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과 대만 TSMC 간 점유율 차이가 1년 사이 조금 더 벌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파운드리 업계 1위 TSMC의 올해 1분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59%, 2위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13%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TSMC의 점유율은 더 높아진 반면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떨어지면서 차이가 39%포인트에서 46%포인트로 커졌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점유율 격차를 더 벌렸다며 한국을 비웃던 대만에 최근 당황할 만한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바로 TSMC 대형 고객이 이탈하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의 상황이 펼쳐진 건데요. 기세등등하던 TSMC가 삼성 때문에 고꾸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향후 5년 안에 TSMC를 제치겠다는 승부수를 띄운 삼성의 전략이 이제 본격적으로 먹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삼성은 TSMC의 주요 고객사로 알려진 AMD의 4나노 물량을 TSMC로부터 빼앗는 등 꾸준히 파운드리에 투자를 늘려온 그간의 노력이 빛을 보게 됐는데요. IT 팁스터 코너에 따르면 얼마 전 AMD는 삼성 파운드리의 4나노 공정에서 차기 프로세서를 생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이 들려오자 TSMC 내부에선 아연실색하며 큰 위기 상황임을 그제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AMD는 TSMC 전체 매출의 10%나 차지하는 주요 고객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앞서 젠4 아키텍처 기반의 CPU 라이젠 7000 시리즈를 TSMC의 5나노 공정에서 양산했으며 젠3 아키텍처를 쓴 라이젠 에픽 프로세스 생산도 TSMC에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때문인지 TSMC는 이번에도 당연히 AMD의 4나노 물량을 자신들에게 맡길 거라고 확신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지자 이성을 잃고 만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TSMC와 협력을 다지던 AMD가 갑작스레 삼성과 손을 잡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삼성의 안정적인 생산에 있는데 TSMC 적기 생산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삼성으로 파트너사들 들은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경기 둔화 여파로 파운드리 업황은 침체됐으나 고성능 칩에 대한 주문은 꾸준한 상황인데요. 실제로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작년 3분기 파운드리 공정별 매출액 점유율은 45나노가 22%로 가장 높았는데 애플과 퀄컴, AMD, 엔비디아 모두 45나노 칩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 회사의 파운드리 물량 대부분을 TSMC에서 생산했는데 카운트포인트 리서치는 TSMC가 45나노 공정 매출의 80% 이상 차지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4나노 공정 수요가 늘면서 TSMC가 주문을 전부 소화하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이 반도체 업계 안팎에 나돌며 TSMC가 아닌 다른 대안을 찾아야겠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실제로 TSMC가 주문량을 소화하지 못하면서 AMD는 앞서 신제품 출시를 3월에서 4월로 연기했는데 인텔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 TSMC 때문에 제품 지연이라는 큰 악재를 맞게 된 겁니다. 이런 이유로 AMD TSMC를 배제하고 삼성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건데 여기엔 삼성의 수율 향상 노력도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삼성은 핀팻 기반으로 4나노 공정 버전을 업그레이드하고 수율을 개선해왔는데 반도체 업계에선 4나노 수율을 60%에서 70%대로 끌어올렸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삼성은 본격적으로 AMD와 협력해 파운드리 수주를 확대하면서 TSMC를 바짝 추격할 전망인데요. 더구나 전력 소모량 측면에서 3세대 버전을 활용한 AMD가 인텔보다 경쟁력을 지닐 것으로 보이면서 여러모로 삼성에겐 희소식임이 들림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앞서 작년부터 반도체 업계에선 AMD와 퀄컴을 비롯한 반도체 설계 기업이 첨단 시스템 반도체 생산을 TSMC에 모두 의존하면서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가 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삼성이 TSMC의 핵심 고객사들의 위탁 생산 물량을 수주할 거라는 기사까지 나왔는데 이번에 실제로 TSMC에게 물량을 뺏어온 겁니다. 더구나 인텔보다 2세대 가까이 앞선 TSMC의 최신 공정을 활용해 CPU를 내놓은 AMD가 애매한 성능 향상과 높은 가격으로 인텔에 밀리게 되자 TSMC를 외면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AMD 최대의 무기나 다름없던 TSMC의 최신 공정이 비용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이렇다 할 장점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가격도 비싼 TSMC를 찾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실제 작년 10월 인텔이 공개한 CPU 6종을 벤치마크 결과 한 달 앞서 나온 AMD를 넘어서는 성능을 보이면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인텔은 기존의 10nm 공정에서 제품을 생산했고 AMD는 TSMC의 5nm 공정으로 생산했지만 2세대나 앞서 있는 TSMC의 공정을 사용하고도 칩의 가격 대비 성능 측면에서 인텔에 밀린 겁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자 반도체 업계에선 AMD가 인텔에 밀린 게 TSMC의 공정을 맡긴 이유가 크다며 앞으로는 삼성에게 더 많은 기회가 올 거란 전망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최근 TSMC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TSMC는 설비 투자를 대규모로 줄이고 저조한 서비스를 내놓는 등 힘이 빠지고 있는 중으로 삼성이 TSMC의 독주에 제동을 걸 기회를 잡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TSMC의 올해 설비 투자 규모가 대폭 줄었다는 점은 삼성 입장에선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TSMC는 이달 9일 열린 이사회에서 5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생산 라인 투자 안건을 의결했는데 지난 2월 이사회 때의 설비 투자 안건보다 무려 2배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만 언론과 외신은 TSMC의 올해 설비 투자 규모가 당초 4,247조 원에서 3,642조 원으로 더 줄어들 거라는 관측입니다. 이뿐 아니라 반도체 업계에서는 미세 공정이 고도화할수록 TSMC의 파운드리 서비스가 고비용 저효율의 양상을 띠면서 부진한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 역시 삼성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TSMC의 매출이 뚝 떨어지며 기세가 꺾이고 있다는 사실로 드러났는데요. 승승장구하던 파운드리 1위 TSMC의 4월 매출이 작년과 비교해 15%나 감소한 건데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 3월에 이어 2달 연속 매출이 줄며 실적 부진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TSMC의 라인 가동률은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는데 디지타임스에 따르면 TSMC의 67나노 공정 가동률은 50% 이하로 떨어졌고 올해 상반기 평균 가동률은 70%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출이 뚝 떨어지자 최근에 TSMC는 설비 투자마저 줄이며 속도 조절에 나섰는데요. TSMC의 올해 매출이 2015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TSMC가 이달 열린 이사회에서 투자를 절반으로 확 줄였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삼성만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은 올해에만 50조 원에 달하는 파운드리 설비 투자를 진행할 계획으로 이 가운데 2030%에 달하는 10조 15조 원을 파운드리에 투입해 추격 찬스를 잡겠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 파운드리의 두드러진 성장세는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는 작년에 208억 달러의 매출을 올려 사상 처음으로 연매출 2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또 삼성 파운드리는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독립한 첫 해인 2018년과 비교해 연평균 16%나 성장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최근엔 자율주행 자동차용 칩, 서버용 칩 등 설계도를 들고 삼성 파운드리를 찾고 있다는 소식이 반도체 업계에서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계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주문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은 앞서 AMD에 이어 퀄컴과 구글을 고객으로 확보하며 거센 추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은 구글의 스마트폰 픽셀 8에 탑재되는 텐서 3 칩을 4나노 3세대 공정에서 양산하기를 쓰며 퀄컴의 새 모바일 AP를 삼성의 4nm 기반으로 생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미국 AI 반도체 기업 암바렐라, 자율주행차 반도체 개발업체 모비라이 등도 삼성의 고객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의 영향력은 차량용 반도체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이재용 삼성 회장이 테슬라 CEO인 머스크와 깜짝 회동을 하며 자동차용 반도체 디스플레이 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는 시그널을 보내왔습니다. 실제로 이재용 회장과 머스크 두 사람이 따로 자리를 마련해 만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첨단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한 기술 동맹에 대해 진지한 대화가 오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도 테슬라는 삼성 파운드리 사업의 주요 고객사로 테슬라 전기차에는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가 다수 탑재됐는데 앞으로 또 어떤 협력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삼성은 세계 최초 반도체 전용 데이터 센터까지 만들어 반도체 생산 공정의 혁신을 이루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드러냈는데요. 반도체 설계 및 공정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기술 개발과 공정 자동화에 활용하는 통합 IT 인프라를 조성하겠다는 건데, 이를 위해 최근 경기 화성 캠퍼스 근처에 화성 고성능 컴퓨팅 센터 신축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완공되면 건물 전체가 데이터 센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삼성의 기세를 보면 TSMC의 기술을 따라잡는 건 물론 시장 1등도 예상보다 더 빨리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